부모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게임 회사 썰 한번 풀었던 애청자인데 제 사연이 소개되니까 신기하네요. 잘 들었어요. 원래는 점검 중에 GM 계정으로 쌍욕 날려버린 썰 한번 먼저 쓰려고 했는데요. 개보건님이 점검의 이유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소위 말하는 4대 명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서버 클라이언트. 다음에 나올 내용을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짧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여러분들의 개인 PC입니다.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 순간 본인 PC는 게임의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자동차로 치면 차량의 외관, 의자, 도색 등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서버.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맞게 게임을 진행시키고 정보를 보여주는 컴퓨터입니다. 유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처리를 다하는 녀석이라 오류가 나면 모든 유저가 먹통이 된 점. 자동차로 치면 중요 부품이 서버에서 할당됩니다. 엔진, 미션, 핸들, 브레이크 등이요. 두 번째, 4대 명검, 점검의 특징. 첫 번째, 정기 점검.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매주 점검을 통해 기능을 추가하고 버그를 잡기 위한 점검입니다. 아니 그냥 기능만 추가할 것이지 왜 우리가 게임 접속도 못하게 하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자동차에 비유한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시속 100km로 도로를 달리고 있으면서 엔진이랑 변속기를 그대로 빼서 정비할 수 없는 것처럼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은 전체 유저에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서버를 멈추고 재시작해야 됩니다. 점검 중에 접속해 있어도 정보가 날아갈 가능성이 크고 데이터가 꼬여버리면 계정 자체를 초기화해야 될 수도 있어서 유저의 안전을 위해서 막는 거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두 번째, 연장 점검. 정기 점검을 하다 보면 예상보다 작업이 길어질 때 연장 점검이라는 검을 씁니다. 보통 연장 점검은 통제 가능한 범위일 때 연장 점검이라고 합니다. 그냥 서버 기기가 느려서 오래 걸릴 때, 오류 원인 다 파악했고 시간이 얼마 걸릴지 예상이 될 때, 카센터로 치면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 늦게 온다든지 카센터 사장님이 한눈 팔아서 부품 하나 잘못 조립해서 그거 다시 재조립한다는 건지 뭐 그 정도가 연장 점검이라고 불리는 검이네요. 세 번째, 긴임 점검. 자, 세 번째 긴임 점검은 두 가지인데 긴급 점검 그리고 임시 점검. 긴임 점검은 회사마다 사용하는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하나로 한번 묶었습니다. 보통 임시 점검보다 긴급 점검이 더 폭망할 상황이 큰 확률입니다. 임시 점검, 정기 점검 끝난 당일날 다음날 정도 뒤늦게 오류가 발견돼서 점검해야 될 때, 긴급 점검, 정기 점검 날도 아닌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큰 오류가 나서 바로 수정을 해야 될 때, 긴임 점검은 대부분 사과 보상을 뿌려야 할 것 같은 황의 기운이 느껴질 때이고요. 서버가 자꾸 느려지는데 원인을 모를 때, 오류가 났는데 다른 팀 담당자가 휴가 갖고 연락을 안 받을 때. 세 번째, 의외의 점검 이유들. 유저 입장에서는 그닥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유로 점검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이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일반화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래요. 점검 보상으로 싸우다가 연장 점검. 점검 사과 보상을 정해야 하는데 부서 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점검 보상도 돈과 비용으로 보는 부서와 운영진 간의 신경전이 길어질 때 가끔 발생하죠. 회사 다니면서 한 두세 번 정도 봤네요. 점검 종료 직전에 단톡 재연해 보겠습니다. 회사마다 다른데 보통 예산 짜는 부서를 PM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개발 담당자. 버그 수정했고 QA팀 테스트 끝났습니다. 이제 오픈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운영 담당. 고생하셨습니다. 좀 많이 길어졌고 점검도 요새 자주 했는데 평소 대비 점검 보상 2배 지급하는 건 어떨까요? PM 담당. 잠시만요. 1에서 2분 지남. PM 담당. 계산해보니 평소 대비 2배 지급하면은 100다이아 더 지급하는 건데 이게 현금 2,000원의 가치고 유저수 땡땡 곱하기 액수 땡땡만 원이라 너무 큽니다. 1.5배 정도만 추가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운영 담당자. 그래도 유저분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은데 2배 지급해서 그냥 시원하게 가는 건 어떨까요? 개발 담당자. 2배 괜찮은 것 같습니다. PM 담당자.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목표 매출액 대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운영 담당자. 잠시만요. 전화 드릴게요. 10분 지남. 둘이 계속 티카한 걸로 추정. 개발팀 담당자. 저 이제 점검 종료 시간 10분 남았는데 두 부서 의견 정하셨나요? PM 담당자. 아직입니다. 혹시 점검 30분 연장 가능합니까? 개발팀 담당자. 네, 근데 저희 팀 다른 업무도 있는데 저도 전화 좀 드릴게요. 같이 빨리 논의 좀 하시죠. 두 번째, 로그가 안 찍히면 긴급 점검할 수도. 게임에서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정말
많은 정보들을 초 단위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걸 로그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데이터 분석에도 활용해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저가 초 단위로 했던 행동들이 모두 기억되죠. 로그 기록이 안 되면 운영 업무가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로그는 중요하고, 유저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로그 때문에 갑작스러운 점검이나 업데이트를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템 로그가 제대로 안 지키면 아래 업무들이 모두 마비됩니다. 빨리 대응해야 되죠. 작업장 단속, 불법 아이템 거래 단속, 핵 유저 단속, 아이템이 없어졌다는 유저 문의 확인, 데이터 분석팀의 활용. 갑자기 점검 공지가 올라왔는데 설명이 애매모호하게 안정성 향상 따위라고 써여 있다면 로그만 수정한 걸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이 만약에 채택된다면 게임썰 트릴로지의 마무리로 3탄 올리겠습니다. 서버 점검 끝난 줄 모르고 유저들이 있는데 GM 계정으로 전체 서버 공지에 쌍욕 날린 썰. 게임 회사 내 다양한 직업설, 전직 테크트리 소개 예정이라고 서울팀 한분님께서 이쪽 게임 업계, IT 업계의 속내를 또 까발려 주셨네요. 우리는 점검한다 그러면은 정기 점검 같은 경우야 그런갑다 그러고서 기다리는데, 긴급 점검하고 막 연장 점검한다 그러면 짜증이 막 솟구치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하는 거 좋아하고 승질 급하기로 유명한데 안 기다리지. 로스트아크에 빗대 보면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렇게 성질이 급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게임하는 모든 유저,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얼굴을 가리고 댓글을 쓰거나 글을 쓸 수 있는 곳에 계정을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급해지더라고요. 로스트아크가 지금 팀이라는 플랫폼에 올라가서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대기열, 그러니까 서버에서는 받아줄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이상 들어오면은 대기열이라는 걸 걸어버리거든요. 대기하라고 줄 서고 번호표를 줘요. 번호표가 있다고 어디 나가고 그냥 막 놀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켜놔야 돼요. 줄 서 있는 거죠, 한마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뭐 여기저기 레딧이라고 하는 그런 막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사이트 같은,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게임 망했으니까 빨리 꺼져, 나 들어가게. 근데 그런 행태가 우리나라에서 로아 처음 서비스했을 때 대기열 걸렸을 때랑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요. 1도 다른 거 없이 완전 똑같아요, 진짜. 그런 거 보면서 전 세계가 그냥 한마음 한뜻이구나. 인간이란 다 이렇구나. 뭔가 자기가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거에 대한 빨리 그걸 취득하고 싶어하고 눈앞에 있으면은 쟁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는 얼굴을 가리면은 그냥 무한대로 늘어나서 제껴버리는구나. 그 로스트아크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위아더 월드예요. 안녕하세요. 운전할 때 개보건님 유튜브 자주 듣는 애청자예요. 공익 출신이라 군대 썰 같은 것도 없는데 최근에 게임 썰도 제보 받는다고 하셔서 썰 남겨봅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군대 썰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경험들, 특히나 게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많이 썰랑썰레에서 받고 있습니다. 썰랑썰레의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 판교에 있는 한 게임 회사에 취직해서 얼마 전에 퇴직을 했어요. 직원은 수백 명 정도 있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였죠. 8년간 게임 회사에서 일했지만 게임이 너무 싫어져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일로 하면 왜 싫어지는지 게임 회사 다니면서 생긴 썰 소소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썰은 왜 게임들은 항상 그렇게 버그가 많은지 제가 푼 썰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버그가 있어도 된다고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개발진들도 버그 다 고치고 싶어 해요. 첫 번째, 버그가 많은 이유. 부재, 마케팅팀의 파워. 버그가 터지거나 대응을 잘못하면 운영자와 개발자가 주로 욕을 먹고, 실제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자가 짠 코드를 검증할 시간도 주지 않고 촉박한 일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항상 테스트 서버에서 최소한의 확인도 거칠 시간을 없는 경우가 많았고, 문제가 확인돼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해도 항상 마케팅 담당 부서에서 이미 공지 게시판과 홍보 자료에 업데이트 일정을 적어놨는데요. 땡땡일까지 마무리해야 되겠죠? 라고 이야기하고 일정이 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보통 마케팅 부서는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 경영진에게 보고하다 보니 입김이 센 편입니다.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다가 망한 사례는 최근에도 정말 크죠. 실제로 대기업 게임사로 이직한 지인이 일정을 더 달라고 했더니 TV 광고에 땡땡일 오픈이라고 이미 수십억을 들여서 홍보해놨는데 일정 밀리면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일수록 광고 한 번에 속박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 게임에 버그가 많은 이유. 부재, 캐릭터 눈이 충혈돼서 애플님이 심사 안 한대요.
저는 모바일 게임 개발 부서에 있었습니다. 모바일 게임이 엄청나게 심한 버그가 있다면, 근데 며칠째 그대로라면 그건 애플갓과 구글갓에게 까여서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을 확률이 99.99999%입니다. 이제는 아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지만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게임을 출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매번 각 회사의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구글은 그나마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빨리 승인되는 편인데 애플은 2022년 요즘 시대에도 사람들이 전부 수동으로 검사하고 눈으로 보고 승인해줍니다. 검사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긴 한데 무슨 법전처럼 엄청 길게 영어로 된 게 있어요. 게다가 검사하는 사람 마음이라서 지난번에 잘 승인해줬던 내용도 다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걸로 꼬투리 잡아서 며칠씩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게임에서 신규 캐릭터 출시 기념으로 해당 캐릭터를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약간 던파? 버서커? 느낌의 눈이 살짝 충혈된 그런 컨셉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애플님의 심사 과정에서 해당 캐릭터는 게임 연령 제한 12세 이용가에 적합하지 않게 잔인하고 피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요거 딴 이유로 심사를 안 하더라고요. 덕분에 집에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야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있고, 이러면 업데이트하면서 버그도 함께 고치려고 했는데 애플갓과 구글갓이 승인을 안 해주니 업데이트를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간단한 버그는 서버 패치만으로 고칠 수 있죠. 썰은 정말 많은데요. 생각보다 글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얼마 안 쓰시... 채택이 됐다면 게임에서 썰 몇 개 더 풀어보겠습니다. 서버 점검 끝난 줄 모르고 유저들이 있는데 GM 계정 전체에 서버 공지에 쌍욕 날린 썰. 이걸 먼저 썼어야지. 38시간 무수면 점검 대응썰. 왜 게임 점검은 맨날 연장되는지 4대 명검의 이유. 이런 걸 먼저 써야지. 이분이 이거 써올 티만보님 감사합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거를 다 나중에 맨날 썰랑썰레는 이런 식이야. 맨날 제일 재밌어 보이고 제일 자극적인 단어 워드로 뒤범벅이 돼 있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조회수 터지겠구나.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항상 이렇게 나중에 쓰기. 여튼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게이머들은 패치 기다리고 뭐 안에서 막 개발자들이 뭐 코드를 짜고 있겠다, 뭐 수정을 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스토어를 갖고 있는 저런 회사에서 체류되는 경우도 많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네.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모바일 게임은 제가 자주 안 합니다만 몇 가지 뭐 했었죠. 그런 사과도 하고 뭐 그닥 그렇게 업데이트가 느리다고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애플 쪽 그쪽이 스토어가 구글보다 살짝 그런 업데이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느리거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뭐 업데이트 패치나 뭐 이런 거 승인 먼저 받아놓고서 그 다음에 날짜를 공지하고 그러려나? 좀 이렇게 홍보하고 그럴 때? PC게임으로 제가 요즘에 로스트아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로아 같은 경우에는 뭐 패치하고 뭐 이러는 거 금방금방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로스트아크는 약간 그런 밸런스적인 부분에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고, 뭐 다른 부분은 사실 버그 티도 안 나는 그런 것들이나 애플이 깐깐하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다음 게임 썰은 제일 첫 번째로 써주실 게 왜 게임 점검은 맨날 연장이 되는지 4대 명검의 이유, 요거 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게임하면서 제일 조금 짜증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게임을 365일 그냥 안 멈추고 계속 즐기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서버 안정화를 위해서 리플래시를 하잖아요. 서버를 한번 껐다 킨다든지 뭐 그러는 와중에 중간에 막 데이터 패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버를 막 한 5-6시간 동안 한 번씩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돌리고 그러는데 저는 약간 그런 시간도 좀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하드코어하게 즐기려고 할 때 그런 때 딱 그런 거 걸리면 명검 걸리면은 약간 좀 거시기거든요. 그래서 4대 명검, 게임 점검 연장 점검은 왜 걸리나 그거를 한번 알려주시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게임 썰 중에서도 개발자로서의 썰 처음 들어보는데요. 개발자들이 고충이 심하죠, 사실. 거의 뭐 옛날에 들어보면은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코드를 계속 집어넣는 그런 무슨 기계처럼 일한다고 들었는데 사람을 갈아넣어야지 게임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코딩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갈려나가고 뭐 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는 게임 많이 만들어주세요. 현재 물류 알바 플러스 작곡가 2개의 직업을 겸하며 투잡을 뛰고 있는 흔한 23살 대학생입니다. 직업이 그럼 3개 아니야? 대학생까지? 지난주 시험 기간이었던 지옥의 일주일 동안 과제를 하며 개복원님의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내 물류 이야기도 좀 한번 풀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네요. 군대 썰만 많길래 메인 디쉬로 넘어가기 전에 에피타이저 먹으면서 쉬실 필요도 있다고 싶어서 이 글을 적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물류센터는 큰 규모의 물류센터가 아닌 동네 택배 물류센터입니다. 아주 작아요.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크게 5가지 과정이 있죠. 물류센터에서만 보이는 특유의 고인물 몸매를 가지신 베테랑 직원분들이 트럭에서 물건을 하차한다. 요즘 인스타에 많이 보이는 헬창들도 물류센터 가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물류센터에서 일 잘하는 아저씨들은 호리호리한데 잔 근육이 많죠. 쓰는 근육이 좀 다른가 봐요. 두 번째, 하차되어 레일 위로 올라온 물건을 그대로 1차 분류자인 직원들에 의해 크게 2지역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1차 분류를 한 물건은 중간에 네모난 기계 안으로 들어가 동별로 2차 분류가 되며, 이렇게 기계가 분류하여 보내지면 그 물건들 중에 내가 담당하는 기사님들의 물건을 빼내어 정리해 놓는다. 정리한 물건들을 기사님들 차에다가 옮겨 정리한다. 저는 여기서 4번, 즉 3차 분류, 최종 분류를 하는 역할이었죠. 간혹 가다가 기계가 분류를 잘못해서 다른 지역의 물건이 저에게 오면은 제가 원래 지역으로 보내어주기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처음 할 때 내 주소만 잘 외우면 되는 거였겠지 했는데, 잘못 오는 물건들 제가 원래 위치로 보내줘야 하기에 현재 물류 알바 6개월 차, 여기 있는 담당 기사님들의 주소들을 다 외워버렸네요. 대략 24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총 인원 한 30명 정도 추측입니다. 알바 현장의 그림. 자, 여기 차가 이렇게 똥꼬를 대고서 하차를 하고 A허브가 있고 분류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1차 분류를 하고 넘어오다가 컴퓨터가 2차 분류를 하고 2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면 3차 분류에서 자기네 거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는 작업을 한대요. 이렇게 3차 분류하는 레일 뒤에서 기사님들이 각자 정해진 고정 위치에 차를 대고 대기하다가 제가 정리해놓은 물건을 챙겨서 상하차에서 배송하는 시스템이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이 알바를 하면서 있었던 자질구레한 일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담당하는 기사님은 총 4분, A, B, C, D 기사님이라고 지금부터 지칭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기사님의 목숨 구해드린 썰. 배송기사는 본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물건에 손상이 가면 그 값을 물어줘야 합니다. A 기사님이 평소에 물건을 자주 던지는 분이었는데 특이하게도 가벼운 물건들이 많이 와서 습관이 배워버린 듯 했어요. 어느 날과 같이 물건을 던지다가 트럭에 상하차하는 우리 기사님 손에 뉴만이라는 이름의 박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악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마이크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뉴만 회사의 이름이 적혀있길래 신기해서 박스 좀 확인하자고 하고 자세히 봤죠. 그런데 세상에, 송장을 자세히 보니 뉴만 U87이라는 개당 500만원짜리 마이크 박스였습니다. 이 마이크가 무슨 컴퓨터 마냥 개복치 같은 내구도를 자랑해서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바로 망가지는 마이크죠. 제가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주의해서 배송하라고 했죠. 전에도 몇 번 음악 장비 던졌다가 몇백 깨지셨거든요. 그랬더니 A 기사님이 저를 생명의 은인으로 보시더라고요. 잘못했다가 바가지 긁힐 뻔했다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시고 제가 출근할 때마다 맛있는 간식들 이것저것 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 이게 군대식 일처리인가요? 간혹 가다가 하차하시는 분들이 트럭을 빨리 비워내려고 물건을 빨리 내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힘 조절을 잘못했다가 스티로폼 박스 밑면이 아작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하루는 B 기사님이 스티로폼 박스가 왔길래 전달해드리려고 물건을 들어 올렸는데, 아니, 하차하는 분들이 물건을 얼마나 세게 내렸는지 박스 밑이 완전 다 박살나서 구멍이 생긴 겁니다. 들어 올리는 것과 동시에 아작나있던 바닥면이 그대로 구멍이 나서 내용물은 다 흘러내려 레일과 제 옷은 전부 김치 내용물과 국물로 범벅이 돼버렸죠. 안 그래도 평소에 스티로폼 박스 밑부분이 부서져서 오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성의 끈이 끊겼습니다. 저는 진짜 하차하시는 분들하고 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레일을 멈췄죠. 군데군데 레일 돌아가는 걸 멈추는 버튼인데 누르는 것과 거의 동시에 멈춥니다. 안전제일. B어부의 반장님도 당황하시고 다른 기사님들도 다 당황하시는 가운데 저는 진짜 사람 하나 죽일 기세로 중앙 레일 위 밟고 올라가서 하차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저씨! 박스 밑면 또 터졌어요! 알아요? 아니 적당히 해야지. 당신들이 박스 터치면 뒤처리 누가 하는지 압니까? 미안. 아니 아저씨들 전에도 이러셨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레일 멈추고 아저씨들 모시고 와서 여기 내가 청소 다 시킬 거니까 이번 추석 명절 때 아저씨들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오지라 레일 위에 음식 버먹이 있다고 아세요? 적당히 해야지. 소장님이 화나서 아저씨들 자르겠다 그런 거 제가 어떻게 부탁해서 달래드렸는데 또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 체감상 한 10분 정도 따지는 도중 주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저를 겨우 말려서 마무리되었죠. 이때 아무도 안 말렸으면 아마 제 오른손에 있던 삽으로 사람 머리 하나 쳤을 것 같네요. 여튼 허브 반장님과 소장님이 저를 말리며 제 쪽 레일 위에 깔린 김치들과 김치 국물을 같이 청소해줄 테니 좀만 참으라고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저는 당장 화장실로 가서 휴지 챙기고 나왔는데 글쎄 제 앞에 기다리는 호수가 쭉 깔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하고 봤더니 소화전에 있는 물호수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져서 개충격이었는데 제가 하차 직원들한테 따지러 간 사이 기사님들이 널브러진 음식물들 뒤처리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결국 또 이런 일이 왔네. 저 땡땡땡이 고생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라고 하시면 봉투를 가져와서 바닥과 레일에 깔려있는 음식물을 담아 처리해주시고 포화용 호스를 가져와서 바닥에 남은 김치국물 싹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님 네 분이서 제설할 때 쓰는 포크레인 주둥이 같은 삽으로 하나씩 각자 들더니 김치국물 물에 뒤섞인 거를 일렬로 써서 작업장 밖으로 다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 국물들 한날 휴지 쪼가리로 닦아내렸던 저의 사고회로는 동네 꼬맹이에 그치는 사고방식밖에 안 되었던 겁니다. 저를 도와주자고 하셨던 기사님의 연세는 어느덧 60. 젊으셨을 적 백골부대 수색대를 나오셨다고 정확히 어느 부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대장님과 친분이 깊으시면 아직도 연락하고 지낸다고 하셨죠. 이런 화려한 이력이 있으신 기사님의 이 처리 방식은 한낱 미개한 미필자하고는 차원이 달랐죠. 그냥 레일 멈추지 말고 혼자서 뒤처리할 걸 기사님들까지 고생하게 만든 것 같아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날 저와 기사님들은 일하는 내내 김치국물 냄새 맡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차 직원들은 일이 끝난 뒤 소장님들과 반장님들께 대차이 까이고요. 그리고 이날 유독 왜 저만 이렇게 화나서 난리전했고요. 제 쪽에 물건이 제일 많아서 제가 가장 바쁘거든요. 여러분이 시키는 물건이 망가지는 제일 큰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중요합니다. 포인트 첫 번째, 허브에서 트럭에서 상차할 때 허브에서 집화하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에 물건에 눌릴 때 그리고 하차할 때 그리고 기사님이 배송하실 때 요렇게 네 가지인데 거의 대부분 상하차 하다가 다 망가집니다. 불과 몇 달 전 일을 기억해내며 적다 보니 일이 이렇게 길어졌네요. 별의별 일이 참 많지만 여기까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알바를 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릴 게 있다면은 회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붙이신 물건은 파손 혹은 손상이 일어나도 회사 배송기사 측에서 변상 안 해드립니다. 동일안에 적혀있는데요. 너무 작게 적혀있어서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무조건 동네 우체국을 통해서 붙이세요. 최근에 저희 지인은 이것도 모르고 컴퓨터 수리본 했다가 메인보드 아작나서 장비 비용만 40개 졌습니다. 시간이 나면은 어릴 적 가족과 홍천강에 놀러갔다가 귀신한테 홀린 썰. 길지만 영양가 재미 둘 다 없는 글 읽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진구 온나나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그래서 내 택배들이 그렇게 다 부서져서 오는구만. 물건이 워낙 많으니까. 저번에 그 언제죠? 상하차 하는 그런 허브 쪽 거기 일 안 한다고 올스톱 됐을 때 왜 내 거 택배 이렇게 안 오지 그러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러고서 또 사진이 막 기사로 뜨는 거야. 한 이틀? 하루? 쌓였는데 물류가 1000장까지 닿을 정도로 꽉 차 있더라고. 박스가 막 아무렇게나 쌓여 있더라고. 그거 보면서 우와 저 사람이 하루하루 저걸 다 하는구나. 아니 그냥 인간이 이렇게 다 옮기지 말고 그냥 그 하나하나 코드 찍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송장 업데이트가 안 돼? 아 이게 택배 회사들이 좀 거의 대부분의 물류를 그냥 소화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마케팅 같은 걸 생각을 안 하나 본데 절대 파손되지 않고 완전 기계가 해서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완전 사람이 해서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 비싸게 해가지고 팔아먹어도 아마 팔릴 거라고. 여튼 오늘도 우리 택배들 옮기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물류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미친 병이 난리가 났을 때 정말 우리나라의 이 택배 시스템이나 아니면 배달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자리 잡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정말 다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뭘 필요한데 사러 나가지도 못했을 거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고 되게 힘들었을 텐데 최전방에서 열심히 소화해주고 계시는 우리 물류나 배달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몸 다치지 않게 일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보고형. 저는 어렸을 때 좀 많이 가난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한 갈망과 집착이 조금 남보다 심한 편이었죠. 중학생 때부터 각종 아르바이트와 노가다 등 안 해본 일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해보았습니다. 집에서 하루 차비 정도만 받았던 터라 연애할 돈을 벌어야 했죠. 중학교 연애? 고등학교까지 운동선수를 했던 터라 공부는 완전 뒷전이고 학교에서 잠만 자고 쉬는 날 노가다, 단기알바, 하교후, 운동, 등교전, 새벽운동 등 바쁜 시간을 보내다가 겨우 전국체전 출전해서 상 하나 못하는 현실에 고등학교 졸업 전
운동을 그냥 때려치고 각종 알바만 하다가 졸업 후 바로 조선소에 취직했습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노가다에서 힘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조선소를 약 2년 6개월, 군대 입대하기 3일 전까지 하고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신의 아들 사항근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어떻게 네가 사항근을 가냐고 말하고 나중에 사항근 무시 발언 등을 들으며 무사히 전역했죠. 아무튼 그렇게 자빠져 있을 때 군대 선임 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땡땡아, 나 일하는 현장에 사람 한 명 구한다고 그러는데 할래? 같이 일하자 라면서 권유를 하더라고요. 이제 슬슬 일하면서 돈도 벌어야 됐기 때문에 바로 콜하고 짐 싸서 완도로 출발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친구는 제주도로 가고 저는 친구 자리에 들어가게 돼서 같은 현장에서 같이 일하진 못했죠. 완도에서 하는 일은 해저 케이블 고정 작업, 돌망태 깔아서 해저 케이블에 놓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다이버 4명이서 오전 오후 한 탕씩 총 8탕, 한 탕에 돌망태기 10개씩을 내리는 작업을 했죠. 수심은 30m가 넘었던지라 한 탕에 30분씩 작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 잠수사 형님들에게 물어봤더니 한번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니 들어가면 30초 만에 살려달라 그러면서 다시 기어 나올걸. 오기가 생겨가지고 바로 잠수복 입고 장비 착용하고 바다에 뛰어들었죠. 해가 쨍쨍한 날이어서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가 본 바닷속은 환상 그 자체였어요. 몸을 누르는 약한 압력이 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공황장애가 다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일하면서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고 동시에 잠수학원을 다니고 잠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잠수사라는 직업이 자격증만 있다고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특히 토목 쪽은 텐더라고 하는 경력이 있어야 되고 한 팀의 여러 현장을 경험하고 때가 될 때 텐더 보조사에서 잠수사로 승격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저는 빠른 잠수 테크를 타기 위해 토목이 아닌 부산에 있는 선박회사의 잠수학원에 친해진 형을 꼬셔서 같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잠수 경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잠수로 승격되는 시간이 많이 차이 나서 꼼수를 쓴 거죠. 선박회사는 그냥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잠수가 가능했거든요. 선박은 스크래퍼 들고 배에 붙은 따개비 등을 청소해주는 일을 주로 하는데 이 회사는 아주 발 같은 회사였어요. 사장은 아버지, 가업 물려받은 돼지, 올해 SSU 출신이더라고요. 사장 마누라가 돈 관련된 일을 하고 그 밑에 이사 둘, 부장 둘, 과장 8, 대리 여럿, 주임 여럿, 사원 여럿 해서 8팀이서 한국에서 선박 잠수업계 1등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잠수사들이 다 SS, UDT, 특전사 등 군인 출신들이 많다 보니 회사 분위기가 군대 같았죠. 처음에 팀 배정 받고 단톡방에 초대되어 안녕하십니까 8팀에 새로 들어온 땡땡사 신입사원 땡땡땡입니다로 인사하니 시비를 걸더라고요. 장난하나 육하 원칙으로 똑바로 자기소개 안 하나 라면서요. 처음부터 회사 생활이 많이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회사 생활은 상상 그 이상으로 힘들었죠. 이 발 같은 회사는 개같이 일하고 돈은 쥐꼬리만큼 줬습니다. 딱 월급 그대로 장비사한테 다 날라갔죠. 또 일이 많을 땐 출근 새벽 6시에 해서 그 다음날 새벽 3시 퇴근하고 재수 없으면 그 다음날 7시 출근해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푹 쉰 적이 없다시피 하면서 그러면서 일했죠. 미친 사장이 일을 받아와서 진짜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전날 새벽 4시에 넘어서 퇴근하면 다음날 좀 여유있게 출근하라고 해야지. 근데 회사라고 또 30분 일찍 출근시키고 일 끝나고 복귀해서 바로 집 가는 것도 아니고 짐 다 정리해서 제자리 놓고 사무실에 보고서 작성하고 퇴근해야 되니 여기서 의문이 왜 이렇게 일을 오래 하는 대신 월급은 이러냐. 그건 출근 후 현장에서 이동하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으로 안 보는 겁니다. 이런데 왜 많은 인원들이 이 회사에서 일하냐면 선박 청소 건당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입사 후에는 6개월간은 이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여기서 웃긴 게 인센이라고 해봐야 건당 몇만원 수준인데 진짜 3일 걸리는 작업이 10만원대 수준이고 인센 많이 받는 분들이 월급이 많아야 600만원대였죠. 토목 쪽은 기본 650 스타트, 숙련자들은 1000만원대도 우습게 받죠. 거기에 일하는 날도 한 달 많아봐야 18일 수준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 회사는 주말, 일요일 빼고 거의 풀근무를 하는 겁니다. 일요일도 일이 잡히면 강제 출근이죠. 이 회사 사람들은 이걸 돈을 많이 받는 거라고 착각에 빠져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토목 쪽을 모르는 사람들만 남아서 자기들끼리 진급하고 대리 달고 과장 달고 일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들이 이 회사의 최고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길래 같이 들어온 형님이랑 동반 퇴사 엔딩 짓고 남 밑에서는 일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잠수일 그만두고 귀농해서 샤인머스켓 농사 짓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저도 제 주위에서 물밥 먹으면서 일하는 친구들 몇 아는데 위험한 순간들도 많이 오고 간혹 가다가 연락 뜸하고 이러면은 좀 불안하고 막 이래요. 하여튼 물속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물속에서 스쿠버 할 때 우주에 떠있는 것 같이 숨 쉬우면서 줄도 안 잡고 그냥 떠있다가 조류 타고서 멀리 떠나갔었던 때처럼 약간 물속의 고속도로라고 할까?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는 스쿠버 하기에는 좋은 곳은 아니에요.
남해나 뭐 이런데 예쁘긴 합니다만 서해는 우선 시야가 아주 안 좋아서 잘 안 보이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잘 나오는 때가 있고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살이 세면 그 밑에 있는 흙이 다 올라와가지고 막걸리 그냥 가만히 놔두면 위에 투명해지고 아래는 깔아앉아 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흔들면은 막 뿌얘지잖아요, 그냥 막걸리가. 그것처럼 물이 한번 뒤집어지면 아래에 있는 그 모래들이 올라오면서 시야가 아예 안 나와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깊고 춥고 무서운 거는 삼면 바다 전부 다 조류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외국 나가서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왔고 한국에서 다이빙하다 왔다 그러면은 따봉! 다 이렇게. 우리나라만큼 조류가 센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스쿠버 하면은 지네도 그냥 배 위에서 놀아. 걔네 물속 들어오는 것 자체가 걔네는 일이다 보니까 귀찮거든. 근데 한국에서 다이빙 해봤다 그러면 그러냐,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말고 요 근처에서 저희에서 저희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만 놀아라. 그럼 거기서만 이렇게 놀면 돼. 가지도 않아. 그냥 따뜻한 목욕탕인데 그 안에 각종 색채가 어우러진, 물이 맑으니까 빛이 투과가 많이 돼서, 우리나라는 빛이 투과되다가 물이 탁하니까 빛이 투과되다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은 색깔이 없어져요. 물도 깊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물이 옅은데 뭐 10m도 안 되고 10m 겨우 들락말락 막 이러는데 햇빛이 막 조지는데 거기에 막 오만 그냥 해산물들이 잔뜩 있으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안 닫아 씨지 그냥. 그게 막 빨갛고 파랗고 초록고 막 눈 돌아가지. 그러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와서 외국에서 그거 잠깐 경험하고 그 스노클링하고서 재밌겠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갈색, 초록색, 회색, 검은색 아무것도 그 후레쉬 비춰야지 색깔. 제가 하나 예로 물속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산호 같은 게 이렇게 부딪혀서 죽은 산호 같은 게 이렇게 낑겨요. 바닥을 막 기어다니니까 조류 때문에. 그러면은 올라왔는데 뭐가 이렇게 달랑달랑거려서 올라오는데 이거 뭐 달랑달랑거려. 그래서 뭐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막 무슨 뭐 초록색이 막 약간 뭐 푸직빙한 이상한 무슨 사슴 뿔같이 이렇게 된 게 요만한 게 아마 10cm만한 게 이런 게 딱 달려있는 거여서 징그러. 이거 뭐야 움직이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올라왔어.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보는데 쭉 올라오는데 아니 분명히 푸딩딩하고 막 썩어있는 것 같은 그런 색깔이고 막 무슨 이상한 괴 생명체 같이 생겼었는데 올라오니까 햇빛 있는데 물 수면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 엄청 예뻐. 핑크색이야 그냥. 완전 형광 핑크색이야. 야 얘가 이렇게 완전 핑크색인데 물속에서는 그냥 완전 무슨 썩은 나뭇가지처럼 생겨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색이 변하는 게 아니라 물속으로 햇빛이 투과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노을 볼 때도 노란색하고 그런 보라색 자외선 그 색깔이 화장이 길기 때문에 해가 질 때 마지막에 그 빛들이 쫙 보이는 거라서 하늘이 예쁘게 보이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 해가 떠 있을 때는 우리가 색깔이 여러 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그냥 생 노란색 막 밝은 흰색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파장마다 긴 파장이 있어. 그래서 물속에 들어올 때 제일 긴 파장이 뭐 초록색이었나 파란색이었나 막 그래요. 물속 들어가면 다 이제 커피컵 색깔 있죠. 이 색깔이야. 다 전부 물속 전부 한 30m 들어가면 다 이래. 단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포인트마다 다 그 자기네들이 포인트 잡아놓은 데가 있어. 스쿠버 다이빙하는 업체들마다 자기네들 포인트를 잡아놓은 데들이 있는데 그런 데 이제 가면은 예쁜데 이렇게 찝어놓은 데 그런 데 가면은 이제 볼 것들 좀 있고 같이 놀고 그러죠. 스쿠버로 갔다가 돈을 번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유튜브로 입덕해서 개보건님을 시청한 지 벌써 4년이 넘어가네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피자 가게도 오픈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자리 잘 잡으셨겠네 이제. 보통 배달을 시켜 먹기만 하고 음식업을 하지 않는 직장인 경우에 당연히 이쪽 세상을 알기가 어렵죠. 10년 전만 해도 배달 앱은 무슨 책자 돌리면서 배달시키는 것이 국룰이었고 배달 팁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배달 어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배달 팁이 생기면서 배달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배달 팁. 이분 거의 그 대학교에서 레포트 쓸 때 이렇게 쓰는데 배달 팁은 왜 생겼는가. 우선 원점 타격하고 그 다음에 단어 풀고 시작하거든요. 이분 전공이시네. 배달 팁은 왜 생겼는가. 배달의 경우 10년 전에는 배달 업체도 흔치 않았고 배달 라이더는커녕 배달 업도 없었죠. 그쵸. 10년 전이라고 하면은 끼케에서 있어봐야 대신 뭐 물건 사다 주고 이런 업체들이 있긴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급은 올라가고 배달 어플도 많이 생겼고 배달 어플
어플이 정착하면서 생태계를 바꾸면서 배달을 1급으로 받는 것이 아닌 건당 진행하는 배달업체들이 진짜 많이 생겼습니다. 저 또한 그런 배달 일을 했었고요. 한 건당 최소 3,500원, 많은 건 7,000원까지 받습니다. 물론 배달업체 기준이죠. 땡이나 배달땡땡이나 요기땡 같은 라이더들은 더 비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15,000원짜리 피자를 파는데 배달료가 7,000원이면 장사가 안 되겠죠? 따라서 배달 팁을 받는 게 이제는 평범한 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배달 팁을 안 받는 곳은 뭐냐? 보통 배달 팁을 적게는 1,000원, 비싸면 5,000원에서 7,000원까지도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달 팁들을 받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집. 이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1급을 받고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직원인 경우가 대부분. 맥땡, 로땡 같은 패스트푸드는 라이더를 직원으로 구하기 때문에 중국집과 같이 배달팁을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매장, 보통 배달앱에 신규 진입한 매장들은 자기 음식을 먼저 팔고 단골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배달 어플을 통해서 이벤트를 진행하죠. 그 중에 리뷰 이벤트와 배달팁 공짜를 주로 하는데요. 대부분 몇 개월 지나고 자리가 잡히면 배달팁을 정상적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배달팁 금액 기준, 같은 브랜드가 구역마다 배달팁이 제각각이에요. 어디 치킨은 2,000원, 우리 동네 치킨은 1,000원. 근데 배달앱에서 킬로미터로 계산해서 배달팁을 산정하거나 점주가 각 동마다 배달팁을 정해놓은 거예요. 1.5km 안은 1,000원, 2km 2,000원 이런 식이거나 1동은 1,000원이고 2동으로 넘어가면 1,500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배달팁의 적정가는 대충 얼마 정도 되시나요? 저는 보통 3,000원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주가 배달업체에게 내는 돈이 5,000원이면 고객에게 받는 배달팁은 2,500원쯤이에요. 반띵하는구나 보통. 거의 50% 받거나 25% 받거나 합니다. 결국엔 음식 가격에 배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 배달 팁, 음식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이 싼 곳은 배달 팁이 비싸거나 음식이 좀 비싼 곳은 배달 팁이 싸거나 그렇죠. 그런데 가끔 음식 가격 따로 배달 팁 따로 다 받는 매장들도 있긴 합니다. 내 음식은 왜 안 와? 당신의 배달이 늦는 이유예요. 여러분, 배달앱에서 배달을 시키면 카톡이나 배달 어플에서 50분 내에 배달 예정입니다, 60분 내에 배달 예정입니다 라고 알림 받으시죠? 예를 들어서 50분 내에 배달 완료 예정입니다 라고 알림을 받으면 50분 정도 걸린다가 아닌 50분 안까지 갖다 줄게요 라는 의미가 큽니다. 저희 동네 기준으로 음식점들은 배달업체를 많이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싸기 때문이죠. 배땡 민족이나 요땡땡은 배달팁이 많이 비싸요. 그건 자연스레 소비자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쿠땡은 기본 배달료가 저희 집이 7,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달업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당신의 음식이 택배로 붙였는지 너무 안 올 때가 있죠. 보통 50분 내외로 배달 예정이면 30분이면 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시간 일부러 넉넉히 잡아요. 30분으로 잡았다가 늦게 오면 전화 100% 오니까. 50분이 국룰인데 예외로 70분을 잡았다? 밥 먹기 처 긁는 겁니다. 정말 70분 뒤 혹은 더 늦어서 올 경우가 아주 높죠. 배달이 늦는 이유는 가기가 바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배달업체 기사분들이 더 많은 돈을 같은 시간에 벌기 위해서 3, 4배차를 하기 때문입니다. 20분에 한 개 가는 거보다 3개 가는 게 3배니까 배달통에 여러 음식을 같이 가득 담고 달려버리십니다. 그러다 터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 빨리 가면 문제 없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사람은 자신에게 닥칠 미래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 4배차를 하면 그만큼 여유도 사라지고 신호도 무시하고 인도로 달리며 보행자 신호에 사람 다리 2개, 오토바이 바퀴 2개니 난 보행자라는 뉘앙스로 좌회전 때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사고 나거나 배달을 잘못 가거나 물건이 폭발한다든지 등 그런 이유로 당신의 음식이 점점 늦어지죠. 순전히 가기가 바빠서 음식이 늦는 경우가 있고 배달이 몰려서 배달 기사가 없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 경우에 100 중에 80은 배달 기사분의 무리한 배차로 늦는 경우입니다. 번외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정말 배달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눈 오는 경우는 자기 목숨 내놓고 타는 거나 다름없죠. 정말 심하면 그날은 모든 동네가 다 스탑입니다. 세 번째, 도로의 무법자. 내가 달리는 곳이 곧 길입니다. 이건 정말 잘 보고 기억하세요. 저도 피자 가게 하면서 제가 배달 나갈 때도 있고 배달업체에서 일한 적도 있지만 특히 운전자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배달업체에서 일할 때 한 달 동안 사건 사고 진짜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한 친구가 깁스한 것도 봤고 비록 다른 업체였지만 아는 사람이 운명을 달리하는 것도 봤죠. 배달일은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안전하게 타면 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일을 하시는 분은 시급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급하게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몇 기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오토바이랑 사고가 난다? 그것도 싸제 배달업체 기사분이랑 당신이 과실이 찍혔다면 정말 골치가 아프실 거예요. 특히 비율이 더 높으면요. 그분들은 전문가입니다. 내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하고 사후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배달업체에서 다 지시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죠. 배달업체가 기사분님들 20%는 보험이 없습니다. 요즘 배달 사고가 많아서 배달
배달용 보험이 정말 비싸요. 22살이 보험료가 300에서 400 나옵니다. 그마저도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죠. 와, 뭐 이렇게 비싸? 뭐 스포츠카야? 그래서 출퇴근 보험만 들고 배달통을 일반적인 수납 케이스로 바꿔서 거기에 배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사고 나면 위법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와 사고 나면 음식 실린 걸 들키면 안 돼서 도망가거나 혹은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들어눕습니다. 제가 다니던 배달업체는 사고가 나도 책임을 져주지 않기에 기사가 스스로 처리해야 했죠. 그리고 배달업체와 협력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사고 나서 진단대 때려가면 단순 타박상 1주 나올 걸 8주 복합골절로 바뀌는 마술사가 계시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짜 배달 기사 중에 1% 악덕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부터 오토바이 배달을 하신 분이었는데 묘기에 가까운 운전 실력을 갖고 있었죠. 사람이 일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면 잔머리가 생긴다 그러죠. 일하기 귀찮아서 새벽 시간에 불법 유턴하는 차량 혹은 위법하는 차량 그런 차에다가 일부러 그냥 갖다 댑니다. 합의금은 기본으로 300을 뜯어내고요. 그렇게 1년에 3번 그분은 오토바이가 바뀌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깜빵 같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토바이 튜닝해서 배기음으로 람보르기니 저리 가라는 시끄러운 오토바이들 있죠. 운전하는데 갑자기 땅 울리고 폭발 터지는 굉음 내는 배달 오토바이들 있죠. 저도 정말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뭘 던지시면 안 됩니다. 뭘 던져? 사진으로 번호판 찍고 국민부에 신고하세요. 깡통이라도 던졌는데 그게 그 사람 맞았다 하는 순간 어메이징한 일이 벌어집니다. 뭘 던져? 던지는 사람이 있어? 시끄럽다고 뭐 던지면 그 사람부터 잘못된 거 아니야? 사진 찍거나 동영상 찍어서 그냥 신고하세요. 대부분 불법 개조니까요. 4번 글을 마무리하며 쓰다 보니 배달기사분들에 대한 험한 말이 많았는데 70% 이상은 대부분 착하시고 정말 안전운전하세요. 거의 대부분 튜닝하고 난폭운전하는 20대들이 젊어서 그런지 20대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가게는 배달만 하기 때문에 배달기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챙겨드려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달이랑 운전이든 항상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은 피자를 드셔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 피자의 요정이신 나와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피자 맛있겠네요. 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사는 사람이라 뭐 태클 걸고 그러고 싶진 않은데 제 음식 차갑게만 갖다 주지 마세요. 그리고 인도로 좀 다니지 마시고 진짜 제 음식이 식어서 올 때마다 정말 매너도 갖추시고. 와, 제목 X이다 이거. 제목 X세다. 술집 알바할 때 손님이랑 손님 어머님이랑 모텔 간설? 비그레이트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는 항상 챙겨보고 아침에 일어나 있으면 트위치로 복링와이드 보는 20대 남자입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201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 좀 있으면 진짜 크리스마스네. 3개월만 있으면.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 만들었나요? 아니 컴퓨터 속에서 말고 아니 현실에서. 저는 대학생이기에 용돈 겸 자취방 비용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할 게 없었던 저는 PC방에 가서 게임이나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전화가 왔습니다. 딸랄랄랄랄. 여보세요? 땡땡아, 여기 얼마 전에 면접 본 곳인데. 아, 네, 안녕하세요. 사실 면접 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눈치를 보며 대답만 했습니다. 그래, 너 혹시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니? 아니, 이제 면접 보고서 이제 출근 준비해야 되는데 반말을 한다고? 점주님께서 너무 좀... 그런데? 그럼요, 몇 시쯤 출근할까요? 7시쯤에 오렴. 네, 알겠습니다. 저는 목소리로 면접 본 사람을 유추했고 다음날 잘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야, 목소리로 유추해가지고 그 사람 가게로 갔단 말이야? 너 어딘지도 모르고? 야, 대단한데? 코난이야? 안녕, 나는 명탐정 코난. 면접을 50곳을 봐도 목소리로 사장님을 유추할 수 있지. 제가 일하게 된 곳은 프랜차이즈 맥주집이었고 본 근무자의 근무 태만으로 새로 오픈하게 될 곳이 아닌 다른 가게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 이거 보면은 원래 여기에 근무하고 있던 애가 있었는데 그 근무 태만한 애 때문에 새로 오픈한 데가 아니라 다른 가게에서 근무하게 됐대. 그럼 몇 호점이야? 씨발, 본점은 어디고 다른 가게는 어디며 새로 오픈한 데는 어디고 몇 호점이야 이거. 이게 14호점이야 뭐 200점이야 어떻게 된 거야? 여튼 대타로 들어갔대요. 아, 사장님 가게가 4개예요. 아, 글 쓴 분이 계시네. 계셔 채팅창에. 이걸 빨리 소명해봐봐. 이게 뭐야? 본 근무자가 누구야? 아, 이렇게요. 원래는 새로 오픈하는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있던 근무자가 근무 태만으로 잘려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대타로 그 가게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네요. 일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객 응대에 대해서는 여러 직종에 일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죠. 시간은 흘러 며칠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더 이어 엔드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고 19살들은 술집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죠.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19살에서 20살로 넘어가는 그때 밤 12시 넘으면은 술집에 출입할 수가 있나요? 20살 땡 하면? 그렇게 바뀌었군요. 옛날에는 그냥 만으로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가게도 마찬가지로 곧 성인이 될 미성년자들은 예약을 잡기 위해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현관 쪽 출구로 안내하면서 줄을 세우고 그래야 추위에 떨지 않으니까요. 배려심바. 모든 자영업자들이 분주함으로 모든 미성년자들은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버릇없는 미성년자들 이제 성인이 된 그들로 끔찍했던 12월 31일 밤 1월 1일 새벽에 근무가 지나가고 1월 초 저는 여느 때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세요? 둘이요? 편하신데 앉으시면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전 메뉴판과 기본 안주를 챙기고 자리로 갔습니다. 신분증 확인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갓 성인이 된 친구들은 신분증 검사를 하는 행위 자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곤 했죠. 종업원인 저를 쳐다보는 고객님들의 얼굴은 이제 막 20살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 많이 웃으면서 검사를 하곤 하죠. 참고로 어떤 분들은 찍어온 사진으로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는데 신분증은 실물 확인이 무조건이며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패스라고 해서 거기에 운전면허증 등록할 수 있어요. 패스 광고 아닙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어서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편하니까. 여느 때처럼 일을 하던 저는 8시쯤에 맞이했던 2명의 여자 고객님들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분이 벽에 기대 잠을 청하고 있었고 다른 분은 앉아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취했네. 그렇게 일하던 중 휴대폰을 보던 고객님이 카운터로 왔습니다. 저 친구가 토할 것 같다고 하는데 비닐봉투 혹시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구나. 네 잠시만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같이 일하던 매니저 동생이 비닐봉지를 가져다 주려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포상이. 손님의 입에서 나오는 걸 매니저 동생이 받아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태가 쉽게 지나가지 않으리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정신이 멀쩡한 여자 고객님께서 가게의 정확한 위치를 묻는 전화를 저희에게 건네주셨고 매니저 동생은 전화를 받고 안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러더군요. 저 친구 어머님 한성격 하시는 것 같은데 말투가 아주 매서워요? 알아서 하시겠지. 하지만 알아서 못 하시더라고요. 토를 하시던 여자 고객님의 어머님이 오시더니 상황을 보시곤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10분 뒤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봐요 삼촌, 내가 애를 옮기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옆에 저기 방 잡아놨거든?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집에 안 가시고 방을 잡아놨다고 그쪽으로 가라고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제가 여성 고객님을 업고 숙박업소에 들어간다는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보면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기에 저는 어머님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동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가는 동안 계속 동행해 주셔야 돼요.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상황을 듣던 사장님은 고객님을 업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들자마자 찌릿하더라고요. 자세 미쳤네. 데드리프트요. 170 중반에 70kg 중반인 제가 업기 힘들 정도로 무게가 상당하더군요. 위 사진처럼 팔로 테이블을 짚고 겨우 일어났으며 일어나지 못해서 상체를 숙인 채 고객님의 체형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키가 저랑 비슷하셨고 마른 체형이 아니었죠. 술 취한 사람, 몸에 또 힘이 없는 사람, 축 처진 그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는 순간 느꼈죠.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허리 나가겠다. 평소 가게 뒤로 담배 피러 가면서 봤던 그 장소로 향하는 길은 정말 멀고도 멀었습니다. 20분이 1시간 같고 거리상 150m도 안 되는 그 거리를 저는 10km 마라톤을 했던 거리와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끙끙거리며 숙소에 도착한 일행은 고객을 업고 있는 저보다 먼저 가서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었고 그냥 어머님만 가신 게 아니라 사장님도 같이 따라가셨나 보네. 일행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저보다 먼저 가서 엘리베이터를 잡고 제가 가는 길을 편하게 해주었지만 다리와 허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탄 저는 손잡이를 잡고 사장님에게 말했죠. 사장님, 저 너무 힘든데요. 안다, 나도 너 다리 떨리는 거 보인다. 멘탈을 잡고 5층에 도착한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코너를 돌며 길을 봤습니다. 이 복도를 봤대요. 이제 모텔에 나와서 모텔 구조가 보통 이렇게 복도식으로 이렇게 돼 있나 보네. 저 길 끝에 이 고객님의 어머님께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왜 안 도와주고. 그런데 제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저 길이 좁아지고 길어지면서 어머님이 멀어지시더라고요. 상대적 그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이 복도가 갑자기 길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대요. 약간 인셉션처럼 쫙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리고 바닥을 보면서 조금 걸어가던 저는 뒤로 자빠졌습니다. 어머님은 안쓰럽다는 눈으로 저와 고객님을 쳐다보면서 따님에게 아이고 이년아 정신 좀 차려봐. 약속할 거 가려고. 아유 이년아 엄마 정신 좀 차려. 저기 좀만 걸어가면 되잖아.
사과하다고 그러더라고. 사연님과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가만히 보고 있어야 했죠. 잠깐 그거 쉬었다고 다리가 괜찮아진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 건지. 야 땡땡아 내가 갈까? 하실 수 있겠어요? 대답 안 해 사장. 점점점점 등에다가 엎어주세요. 그렇게 저는 고객을 다시 업고 방까지 가서 침대에 던지듯 눕혀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어머니의 말에 나가려는 찰나 사장님은 어머님 사실 제가 여기까지 따라온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포스기까지 제가 들고 왔어요. 어머니 계산이 안 되셨더라고요. 어머님은 카드를 주시면서 동행했던 고객님의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로 돌아와 20분가량 대충 휴식을 취하고 바로 근무에 또 투입했죠.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구나 하는 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앰뷸런스를 부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응이 괜찮다면 술집 알바하면서 있었던 그 고객님과의 일화, 그 고객님의 어머니가 고객으로 온 일, 30대 후반 누나들이랑 친해진 일, 간호사에게 번호 받은 일 등, 그리고 카지노가 있던 호텔에서 근무하며 있었던 일들에 대해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항상 즐겁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다음 썰이 더 기대가 되는, 항상 썰랑 썰레 그 마치 그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미스테리한, 마치 그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저걸 어떻게 지었을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엔딩이 항상 다음 글은 어떤 걸 써보겠습니다가 더 재밌어 보이는 이 아이러니함. 얼마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되어 재밌게 썰 라디오로 듣고 있는 36살 아재입니다. 36살이면 애기예요. 예. 저도 원주원 씨입니다. 오, 친척이네요. 원주원 씨가 한 60만 70만인가 있어서 족보 까면은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다 친척이. 늘 혼자서 즐겁게 감상만 하다가 말재주가 좋지는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 퇴직 후 극한의 삶을 살고 있는 저의 삶 맞아요. 제목 그대로 제가 지금 택배 상하차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나마 겪어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겪어보시지 않은 분들도 왜 이 일이 힘들다고 다 이야기하는지 조금이나마 썰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하려고 합니다. 때는 2020년도 2월 초,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다니고 있었던 공장 생활을 그만두고 코로나가 길어질 줄 몰랐던 저는 결혼 생각도 별로 없고 혼자 은둔 생활하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퇴직금과 각종 격려금 등 한 달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기만 했죠. 시국상 여행의 추억도 해보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정말 그냥 개돼지처럼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집에서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3월 중순 슬슬 돈의 압박이 밀려왔습니다. 코로나는 더 심해져 가고 있었고요. 구직 사이트에서도 제 분야의 구인은 올라오지도 않을 뿐더러 가끔씩 올라와도 20대 중반 동생들의 경쟁이 밀려서 번번이 저는 면접에서 캔슬됐죠. 그렇게 2달 가까이 쉬니까 4월쯤 완전 페인이 돼가지고 심리적 불안감에 불면증으로 밤을 새는 날도 잦아졌고, 그렇게 눈이 돌아간 상태로 눈에 들어온 건 알바 땡국, 당일 지급, 단순 업무, 반복 노동, 학력 무관, 당일 바로 가능, 하루만 가능, 12만원. 아니 자취방에 버스 탑승지까지 걸어서 5분이라고? 네,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심적으로 지치고 기분 전환이 필요했고 죽기야 하겠냐라는 무모한 버프가 발동되었고, 바로 출근 약속을 하고 그날 저녁 땡땡 택배 땡땡 현장이라고 부착된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1시간 10분을 이동해 도착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돈 벌러 어디 올 수 있다는 안도감과 그래 남잔데 오늘도 한번 버텨보자! 라는 버프 효과가 세게 남아있었죠. 드디어 근무 시작. 간단하게 체온 체크와 방명록 작성 후 장갑을 지급받고 경력이 좀 돼 보이는 사람을 따라서 컨테이너 차량 앞에 섰습니다. 1시간, 2시간, 지날 때까지 같이 짝지어진 경력자 형한테 잘 배우는 척 대답도 잘하던 제가 3시간이 지나갈 때쯤 그냥 미친듯이 오는 레일과 박스들을 한없이 원망하며, 택배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전반부 20시에서 1시, 후반부 2시에서 6시 반 정도로 편성이 되죠. 5-6시간인 전반부가 끝이 나고 나면 식사 시간대는 정말 대중교통이 있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후반부는 4월 초 새벽인데도 제 땀 떨어지는 땀방울과 차오르는 숨과 땀냄새, 절인 김치, 젓갈이 파손되어 팔에 묻어 범벅이 된 비린내 나는 망가진 제 멘탈 속에서 어떻게 일했는지도 버틴 저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결국 먹고 살라니 버텨지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6시 30분경 현금 지급 11만 3천원을 받았습니다. 12만원에서 소득세 3.8%를 뺀 금액이었죠. 다시 여기서부터 집합 장소로 이동해 버스를 타고 1시간 10분 뒤 집에 도착했고, 집까지 걸어오는데 또 땀이 다 식어서 춥고 미치도록 쓴 근육이 굳어지면서 자취방까지 5분 거리인데 너무 힘들게 걸어왔습니다. 출근길인 것 같았던 아름다운 여성분과 멋진 또래의 남자들이
이 시간에 버스 승강장에서 역방향으로 꾸질꾸질하게 올라오는 제 모습을 옆눈으로 흘기면서 피해가더라고요. 열심히 먹고 살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씻고 담배 하나 피고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뻗었습니다. 역시 다음날 출근은 고사하고 3일 내내 삭신이 쑤셨죠. 계산해보니 평소 제가 담배를 하루에 반갑밖에 안 피는데 그 일했던 날은 한 갑을 다 피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담배 피는 시간도 없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조금 그래도 복지가 괜찮았나? 그냥 틈만 나면은 바로 잠깐 쉬는 시간만 되면 바로 담배 피셨나 보다. 그렇게 고생하고 역시나 구직난에 허덕이던 일주일이 또 지나서 결국 또 그 지옥에 연락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이 버텨지고 3일이 버텨지고 배추보다 더 땀에 절여진 나의 여름도 보내보고 지금 고종으로 6일을 다 다닙니다. 172kg래 172cm에 72kg였던 제 몸은 지금 62kg입니다. 잘 잡힌 일근육은 덤이고요. 일당도 여름 지나고 나니 반장님이 14만원을 주시더라고요. 월, 화, 수 연속 근무 시 3만원 추가, 주유 수당 68,000원 추가, 연장시급 12,000원 추가 수령.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저는 다들 친해져서 버틸만한데 초보자들한테는 정말 비추들입니다. 진짜 웬만하면은 한 번 보고 말 것처럼 행동하는 경력자들도 문제고 일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두 가지는 오후 5시, 월요일은 1시간 조기 출근해야 돼서 4시, 5시에 일어나서 밥 대충 먹고 담배 피고 씻고 6시에 승차해서 오후 7시 반까지 버스로 이동하고 8시까지 인원 파악하고 코로나 방역 체크하고 8시 좀 넘어서 작업 시작해서 끝나면 6시 반, 집에 오면 아침 8시, 빨래 널면 아침 9시 됩니다. 출근 확인 문자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와서 꼭 나간다고 답장해야 되고 저는 5분 거리에 승차장이라 이 정도인데 집이 더 먼 사람들은 출근 시간에 막히는 길 쪽의 지역이라면 진짜 잠을 못 자죠. 연장 근무 갑자기 말도 없이 할 때도 있고 수당은 그래도 요즘은 다 철저하게 주는데 아침 되면 집에부터 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눈초리, 출근 시간대에 운동복, 꾸질꾸질한 다크서클에 땀냄새에 눈치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저는 퇴근하고 귀찮더라도 곧장 집으로 가서 씻고 다시 나가서 담배랑 라면 삽니다. 그래도 미치도록 힘든데 14만원씩 받고 돈 쓸 시간이 없다 보니 자취방 구한다고 받았던 대출을 생각보다 반이나 땡겨서 빨리 해결하게 되었고 딱히 뭐 코로나도 식을 기미가 안 보여서 그냥 이런대로 또 지옥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단지 요즘 좀 평소보다 많이 추워져서 일 시작 전후로 땀이 식을 때 미친듯이 힘들긴 한데 또 지나가겠죠. 오랜만에 쉬고 아버지 댁 내려왔는데 역시 습관이 되어 이 시간에 잠이 안 와 막 적은 글 뭉태기에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뭐든 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으니 모두 힘내시고 2021년도 모두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님 늘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원주 원신님께서 올려주신 택배 상하차 썰랑썰이었습니다. 제가 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가끔 와서 이제 물어봐요. 형 택배 상하차도 해봤어? 이러고 물어봐요. 제가 그건 안 해봤습니다. 제가 고물상에서 폐가 부셔가지고 거기서 쇠 꺼내고 콘크리트 뽀개고 뭐 박스 나르고 뭐 이런 거는 많이 해봤지만 택배 상하차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택배 상하차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정신적으로. 왜냐하면은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물건들이 이렇게 정형화돼 있거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똑같이 생기지가 않았거든요. 똑같이 오거나 똑같이 내가 받아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찾거나 아니면은 뭐 옮겨달라 그러면 그거 막 다 옮겨서 실어야 되고 뭐 이런거나 내가 내리거나 부린다 그러는데 내리거나 뭐 이럴 때나 그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할까? 일하는 데가 맨날 다르고 옮겨 다니고 막 이러면서 뭔가 하니까 조금 지루함이 덜한데 택배 상하차 하시는 분들은 한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 한 10시간을 서서 그렇게 계속 근육 쓰면서 일을 하시는데 정말 왜 그 저 아마존 애들이 택배 그 저 관리하는 걸 왜 로봇들한테 다 맡겼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들어 보이네.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또 이렇게 마음 딱 다 잡으셔가지고 진짜 좀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쉬고 그러셨을 때 그리고 막 이력서 내고서 거의 면접 가려고 그랬는데 면접 캔슬하고 이랬을 때 되게 그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오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쿨하게 그렇게 넘기시고 또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현장으로 뛰쳐가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덕분에 그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긴 하지만 물건들도 다들 집에서 병에 안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병이 옮지 않고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열심히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항상 감사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택배 거의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도 그랬지만 코로나 터지고 나서 더 심하게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물품을 다 택배로 받아요. 택배로 거래하고 거의 오프라인에서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걸
하는 행위를 안 한 지가 몇 달 된 것 같아요.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이렇게 마음 굳게 먹으신 분들이 나중에 꼭 성공합니다. 진짜로.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무너졌다고 쓰러졌다고 그냥 누워있지 마세요. 일어나서 다시 걸을 수 있고 걷다 보면 뛸 힘이 생기고 뛰다가 또 힘들면 잠깐 걸을 수도 있는 거, 잠깐 누워있을 수도 있는 거. 영원히 누워있지 마시고 뛰다 걷다 누워있다 뛰다 걷다 누워있다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